처음엔 단지 김치볶음밥 한 접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 하나로 교실이 뒤집어졌고 몇몇 아이들은 한 입 먹고 뱉어버렸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요리 인생에서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주방을 지켜온 제게 그런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에선 늘 맛있다, 최고다 소리를 들었는데 이곳에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낯선 반응 속에서 결국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입에만 닿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닿아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에 닿기 위해선 때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당신의 음식, 우리 아이에겐 너무 이상해요. 그 말은 지금도 제 귓가를 때립니다. 한국에서 명성을 쌓았던 셰프로서 한식을 사랑했던 제 모든 열정이 한순간에 거절당한 느낌이었죠. 누군가에겐 고향의 맛이, 다른 이에겐 낯설고 불편한 경험이 된다는 아이러니. 하지만 바로 그 거절에서 진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음식을 통해 문화의 벽을 넘는 여정,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재현입니다. 한국에서 요리사로 TV 출연도 제법 했던 셰프입니다. 올해로 65살, 주방에서만 30년을 보낸 사람이죠. 특급 호텔 조리장부터 방송 프로그램 진행까지 음식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늘 음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누군가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무엇보다 한식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 장의 깊은 맛, 제철 나물의 싱그러움. 이런 한식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죠. 그러던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식진흥원이 협력한 글로벌 한식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공립학교에서 한국 급식을 직접 선보이게 된 거죠.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한식을 통해 세계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경험을 주자. 이 기회는 제게 큰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외국인의 입맛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배정받은 곳은 캘리포니아 샌마틴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학생 수 500명 정도의 중소규모 학교로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국제적인 학교였죠. 저는 팀을 꾸려 한국 급식 대표 메뉴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메뉴는 한국에서도 인기 많은 삼겹살 김치볶음밥, 어묵국, 떡갈비, 그리고 미국 아이들의 입맛을 고려해 계란지단과 치즈를 가미했죠. 준비 과정은 순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현지 식자재와 잘 섞어 최상의 맛을 내려 노력했죠. 제 마음속엔 당당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 음식은 누구나 좋아할 거야.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잔반 없는 나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건 저에게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학교에 도착하던 첫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현지 조리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메뉴 계획을 공유했죠.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요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오, 그게 김치예요? 냄새가 독특하네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이 호기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앞으로 다가올 난관의 첫 신호였던 거죠. 드디어 급식 시간. 조리실에선 한국식 칼질 소리와 간장 냄새가 풍기고 급식실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줄을 서기 시작했고 처음엔 다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이게 뭐야? 이건 계란인가? 볶음밥에 빨간 게 뭐야? 국물은 어떤 맛이야?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고 저는 각 음식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 몇 명은 의외로 잘 먹었습니다. 특히 계란지단을 잘게 썬 아이가 있었는데 제게 와서 계란 진짜 맛있어요. 내일도 주세요.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거 통하겠는데? 떡갈비도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한 아이는 이거 버거 패티 같은데? 근데 더 맛있어. 라며 좋아했죠. 고기의 맛은 역시 국경을 넘나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감은 더욱 커졌고 이대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도전은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이었죠. 배식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냄새에 코를 찡그리는 아이들, 어묵국을 한 숟가락 먹고 뱉는 아이, 심지어는 이상한 냄새 나서 안 먹을래요라고 말한 아이도 있었어요. 특히 김치볶음밥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인데 이곳 아이들은 대부분 거부감을 보였거든요.
어떤 아이는 접시를 밀어내며 너무 맵고 냄새가 이상해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아이는 친구에게 비린내 나는 것 같아라고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잔반통은 금세 쌓여갔고 급식실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거부감이 컸던 거죠. 열심히 준비한 음식이 아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한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점심을 못 먹고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음식을 제공한 건가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제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평생 사랑해온 한식이 이렇게 거부당하다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최고의 재료로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왜 거부당할까? 혹시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한 건 아닐까? 음식은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재료 하나, 향 하나도 문화의 벽을 넘기 위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음식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좋아하는 맛이었지만 이곳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화라는 건 참 신기한 것이더군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다른 이들에겐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 혹시 내가 실패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죠.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 벽을 넘어야 해. 음식은 언어와 같아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소통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변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입맛,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했죠.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새로운 메뉴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한식의 본질은 지키되 현지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는 방향으로요. 그렇게 밤늦도록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하며 내일은 꼭 다른 결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급식 담당 영양사 니콜 브루스 씨였어요. 전날 제가 낙담한 걸 본 듯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강 셰프님, 어제 계란지단과 떡갈비에 대한 아이들 반응이 꽤 좋았어요. 혹시 내일 메뉴에 김치 대신 덜 매운 잡채나 김밥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의 제안은 처음엔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김치를 빼다니 그건 한식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니콜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조언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다문화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첫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면 오히려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한식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완벽한 한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징검다리가 필요했던 거죠.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니콜 씨.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런데 김밥을 만들려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니콜과 저는 그날 오후 늦게까지 학교 조리실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참치, 채소, 치즈, 햄까지 다양한 재료로 미국 아이들 입맛을 고려했죠. 지켜보던 조리사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며 동참했고 어느새 조리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밥을 마는 동안 니콜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하고 이 학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녀의 할머니가 일본인이었는데 어릴 적 때 할머니가 해주신 오니기리가 그녀의 추억 속 가장 특별한 음식이라고요. 할머니의 오니기리는 단순한 밥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죠. 지금도 그 맛을 기억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겐 추억이 되고 문화가 돼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은 문화의 첫인상이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니콜은 이 학교 아이들의 식습관, 좋아하는 음식, 급식 시스템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제게 귀중한 통찰력을 주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니콜이 한국 음식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치 발효 과정, 된장의 영양가, 한국 급식 문화까지. 그녀의 질문은 끝이 없었고 저는 기쁘게 답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음식에 대한 열정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사실 미국 내 공립학교 급식 시스템은 영양보다 효율과 비용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피자, 햄버거, 퓨레 감자 같은 메뉴가 반복되는 이유죠.
하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급식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정부 지원 급식 프로그램이 본격화되었지만 메뉴 다양성보다는 비용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학교들이 냉동식품과 가공식품에 의존하고 있죠. 니콜에 따르면 이곳 샌마틴 초등학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급식 문화는 영양 균형과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밥과 국, 여러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이기도 하죠. 저는 이런 한국 급식 문화의 장점을 이곳에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급식은 식판에 칸이 많아요. 밥, 국, 주반찬, 부반찬. 각각 다른 맛과 영양소가 담겨 있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사를 배워요. 니콜은 그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접근법이 정말 좋네요.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겠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급격한 변화는 그녀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문화적 변화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급식의 정신은 살리되 현지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김밥을 포함한 새로운 메뉴를 시도한 날 다시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반응은 반반이었죠. 어떤 아이는 치즈김밥을 맛있다며 두 조각을 더 달라고 했고 또 어떤 아이는 김을 만지자마자 이거 종이야? 하며 던졌습니다. 잡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소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잘 먹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손도 대지 않았죠. 계란찜은 비교적 반응이 좋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잔발량은 많았습니다. 게다가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와 항의했습니다. 왜 우리 애가 이상한 음식을 강요받느냐고요. 교장 선생님은 저를 불러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고 제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나아지지 않다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편안한 내 주방, 내 음식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왜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 그 생각을 하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리실에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니콜과 다른 조리사들이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아, 강 셰프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제 치즈김밥을 좋아한 아이들이 꽤 있었잖아요. 오늘은 좀 더 다양한 종류의 김밥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직접 김밥을 설명해주면 어떨까요? 저는 다시 한번 니콜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음식만 제공할 게 아니라 설명도 곁들이자. 음식은 이야기가 필요해요. 맛보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죠. 그날부터 저는 아이들 앞에 서서 한국 음식의 유래, 만들기 과정을 짧게 소개했습니다. 김밥은 한국의 도시락이에요. 소풍 갈 때 엄마들이 정성껏 싸주는 음식이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볼래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더 이상 낯설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직접 김밥 만들기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제게 물었어요. 셰프, 이거 한국에서는 매일 먹는 거예요? 나도 매일 먹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호기심 많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완벽한 한식을 고집하는 대신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치즈김밥, 햄김밥 같은 변형된 음식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두 문화가 만나 새롭게 탄생한 창조물이니까요. 그날 급식 시간 저는 배식대 앞에 서서 직접 아이들에게 음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김밥이에요. 밥과 야채, 고기를 김으로 싸서 만든 한국의 도시락이죠. 한번 맛볼래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밥을 받아갔고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이 맛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또 불만이 들어온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 시범학교로 지정하겠다고요. 시작은 한국 음식으로 하자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아이들 반응이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달라졌어요. 특히 치즈김밥과 잡채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무엇보다 셰프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오히려 이런 문화체험 기회를 환영한다고 연락해 왔답니다. 그 소식은 제게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역 내 다른 학교로도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이들이 셰프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건네준 종이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김밥 맛있어요. 한국 음식 더 먹고 싶어요. 셰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들이 담긴 메시지를 보며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의 실패와 좌절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니콜과 함께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음식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죠. 이제 저희에겐 더 큰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한 달 후 샌마틴 초등학교는 매주 수요일을 글로벌 푸드 데이로 지정했습니다. 첫 주는 K-푸드 데이. 메뉴는 김밥, 잡채, 불고기. 아이들은 즐겁게 먹었고 잠반은 그날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은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나라의 문화, 역사에 대한 짧은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었죠. 니콜의 제안으로 저희는 음식 여권이라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나라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스티커를 받는 방식이었죠. 오늘은 한국 음식 김밥을 먹었어요. 스티커 하나 받았어요. 다음 주에는 어떤 나라 음식이 나올까요? 아이들의 호기심과 기대가 커졌고 급식 시간은 이제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닌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건 처음에 한국 음식을 거부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처음엔 냄새가 이상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맛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국문화원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저희 프로그램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인근 학교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한식 조리법 워크숍을 열기도 했고 학부모들을 초대해 함께 김밥을 만드는 이벤트도 진행했죠. 처음엔 작은 실험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지역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이들의 식습관이 실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니콜에 따르면 채소 섭취량이 늘었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줄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제는 이게 뭐야? 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물어봐요. 아이들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치던 중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중에 한국 음식 해보고 싶대요. 레시피 있어요? 그 아이에게 김밥 레시피가 적힌 종이를 건네며 저는 생각했죠.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어쩌면 이 가정에 한국을 알리는 씨앗이 될 수 있겠다고요. 실제로 몇 주 후 그 아이의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셰프님. 제 아들이 집에서도 계속 김밥 이야기를 해서 직접 만들어 봤어요. 괜찮은가요? 그녀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비록 모양은 완벽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김밥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잘 만드셨네요. 처음 만드신 거라고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김 냄새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제는 저도 익숙해졌어요. 다음엔 불고기도 도전해 보려고요. 이 작은 변화는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한 아이를 통해 가정으로 그리고 더 넓은 커뮤니티로 한식의 매력이 전달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문화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겠죠. 한 사람, 한 가정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한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한식은 조금씩 이 지역 사회에 스며들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그린 김밥, 불고기 그림을 받기도 했고 어떤 부모님은 직접 만든 한식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죠. 한 8살 여자아이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종이에 한국 요리사라고 쓰인 왕관이었어요. 선생님은 진짜 요리 왕이에요. 이거 써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요. 처음엔 잔반 없는 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얻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이긴 신뢰, 두려움을 넘은 이해, 그리고 음식을 통한 진짜 연결이었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음식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는 걸요. 한식의 본질은 건강한 재료, 발효의 과학, 오랜 전통에 있지만 그것을 다른 문화에 전할 때는 열린 마음과 유연함이 필요했습니다. 니콜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강 셰프님, 당신은 음식을 바꾸지 않고도 아이들의 마음을 바꿨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